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붕당의 시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화의 시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화의 시대가 이 명종이 이제 죽고, 그리고 이 조선의 이제 최초의 그 반개 그 왕이었던 이 선조가 즉위를 하면서 이 조선은 이른바 이제 붕당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붕당의 시대 그 첫 번째 그 시간으로 이 동인과 서인을 이끈 조선의 조천제, 이 퇴계와 율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이제 풀어볼 텐데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 이제 뭐 대체로 이제 이 붕당이라고 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당시 그 동서붕당을 이끌었던 주역이었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조선사에서 이제 그 천재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런 퇴계와 율곡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붕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 붕당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머리를 좀 이렇게 절레절레 아마 이렇게 흔드실 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시대가 좀 몰락했다고 할까? 실패한 어떤 역사로 이렇게 하는데, 그 주된 원인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기인했다 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부터 하면은 이제 그 벗들의 이제 어떤 이 뭐 모임이다 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뭐 뜻이 맞는 사람끼리, 또 내지는 이제 어떤 뭐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묶이는 모임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어떤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과거의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간에 다 보면은 이렇게 그 붕당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결사는 있었던 거죠. 이제 이 유교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 붕당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 문제를 이렇게 삼지 않았습니다. 소위 이제 그 군자의 어떤 붕당이라고 해가지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도모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모이는 그 무리가 과연 어떤 뜻을 두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무엇을 위한 결사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사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 조선에서도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이제 이 그 직전에 아무랬던 이 사화의 시대가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이 벌어진 게 이 바로 이제 붕당의 시대가 되는데, 그 붕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지금 그 역사학에서는 대체로 보면은 훈구파와 오랜 이렇게 어떤 정치적 대결 구도를 가졌던 사림이, 그러니까 중앙 정치 무대에서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이었던 것은 전 시대의 어떤 이런 좀 낡았고 부패하고 뭔가 좀 척결돼야 할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정적 분화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과거의 어떤 훈구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득권층 청산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정치가 이제 보면은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 분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건데, 보통 그런 식의 이제 과거의 어쨌든 이런 적폐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력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크게 두 개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강경파. 과거에 어쨌든 그런 이제 부패하고 낡고 뭐 이런 적폐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도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 우리가 흔히 온건파라고 얘기하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그 좀 개선을 하면서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과격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강경과 온건의 어떤 분열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붕당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크게 보면은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의 이제 살인 집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보면은 당시에 그 이조전량이라고 해가지고 하위직 어떤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그 중요한 어떤 이런 그 자리를 놓고서 이제 뭐 심의겸하고 이제 김효원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갈등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효원이 살았던 곳이 경북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동쪽에 살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데가 그 경북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쪽에 살았다고 해서 이제 동인, 서인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고,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붕당의 이제 시초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붕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시대판 정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정당,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여야 관계,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죠. 동인과 서인으로 시작했던 이런 분당이 뒤에 가서는 또 남인과 북인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또 한참 지나서는 또 남인, 서인, 그 다음에 뭐 노론, 뭐 저기 소론, 그 다음에 또 뭐 시파, 벽파 외우는 식으로 하는데, 동인과 서인으로 조선의 이제 사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한 신진 정치 세력들이 분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동인과 서인을 각각, 즉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퇴계와 율곡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퇴계와 율곡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동인과 서인을 이끌었던 이 퇴계와 율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조선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그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천재였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진 거에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승리한 사람들의 어떤 기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조선의 정치 사상사의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승자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퇴과 율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재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과연 제가 이제 그 의문을 받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재가 됐는가? 를 한번 이제 알아보는 게 좀 재미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먼저 이제 간단하게 두 분의 이제 그 사주를 한번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 뭐 1501년 11월 25일 이렇게 음력에 태어나가지고, 사주가 이제 그 신유년 경자월 기해일 그리고 무진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율곡이는 이제 1537년 12월 26일 음력에 태어나서 병신년 신축월 그 다음에 정미일 이민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두 사람은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다르다는 느낌이 확 들죠. 적어도 이 색으로 지금 놓고 봐도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 색이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보면은 노란색, 흰색, 검정색 해가지고 비교적 단조롭게 이루어진 반면, 율곡 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 자, 사주팔자의 오행을 모두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사주팔자에서 자기를 가리키는 자리라고 하는 일간의 글자가 율곡 이는 정이라고 해서 붉은색, 화의 오행의 글자이고요.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 기토라고 해서 노란색의 이런 이제 그 글자입니다. 두 분 다 천재라고 하는데, 이 천재들의 이제 이게 달라요. 이게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뭐 미리 말씀드리면 퇴계 이황은 좀 음한 기질에 좀 강한, 음의 기질이 강한 그런 사주라고 얘기하면요, 율곡 같은 경우는 울긋불긋 해가지고 조금 이제 목화, 이런 양의 기운이 좀 강한 사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요. 그리고 이제 오행을 다 가지고 있고, 저기는 이제 좀 이렇게 오행이 딱 세 개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주팔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궁금한 중에 하나가, 과연 천재의 사주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명리학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주 있느냐 하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주냐 그러면 보통 음한 기운이 강한 사주들, 즉 뭐냐면 금과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하는 이런 통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퇴계와 율곡 중에서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퇴계가 공부를 훨씬 더 잘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공부란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부라고 하는 건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하는 거잖아요. 즉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이러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식들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 즉 머릿속에 수용하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보통 금과 수라고 하는 이런 음한 기운들은 뭐예요? 이 수렴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읽고 무엇인가를 외우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좀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발산하는 기운인 겁니다. 즉 수용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펼쳐내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거는 공부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궤를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금과 수와 같은 이런 음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목과 화 같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오히려 뭘 잘한다? 응용을 잘한다. 표현을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조금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크게 우리 인류사적으로 보더라도 문화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농경 문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유목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암기 위주의 공부를 존중하는 어떤 이런 그 풍은 농경 문화의 사물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돌아다니고 매일매일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만나야만 되는 이런 유목 문화에서는 사실 지식을 갖다 저장하는 것보다는 늘 새롭게 만나는 환경에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말을 응용하는 것, 적용하는 것, 이런 걸 이제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뭐 지금 뭐 AI도 나오고 등등해서 보통 사람들이 암기하고 하는 등등의 이런 이제 어떤 공부는 100%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무슨 공부를 하고 뭘 해야 됩니까? 결국 이제 그런 지식을 응용하는 거, 활용하는 거, 이런 데 많이 좀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금과 수의 기운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잘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사실 퇴계 이황이 공부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8인가 19인가 하여튼 이때 거의 그 뭐 주자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리학을 이렇게 집대성한 이런 그 주자의 서적을 전부 다 이제 독파를 하고 공부는 굉장히 좀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시험의 운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달랐어요. 율곡이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사주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공부를 잘했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사실 보면 이제 금과 수, 뭐 오행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이제 몰려있는 사주보다는 좀 뭔가 좀 집중하기 좀 덜 했겠죠. 율곡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에 이제 과거 시험에 장원만 9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을 했어요. 율곡이 같은 경우는 시험만 보는 족족 장원을 한 거예요. 이 장원을 9번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으로 비교하면 뭐 외무, 행정고시를 1차, 2차, 3차를 전부 다 수석으로 합격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험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반면에 이황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일찍 이렇게 성적의 여러 이제 서적들을 다 뗐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시험에서는 낙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부를 또 잘하는 게 또 시험의 운으로 또 바로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니구나 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건 뭐냐면 율곡 이도 근데 또 낙방도 했습니다. 무조건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이제 수석했던 건 아니고요. 무슨 대과에서 한번 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와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요. 자, 율곡 같은 경우는 오행을 다 갖고 있으면서 특히 태어난 이 시가 보면 임목이라고 해가지고 이 목의 기운인데요. 자기가 뭐예요? 정화라고 해서 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관계는 목생화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기운이고, 이게 뭐냐면 인성이라고 해서 도장인자, 그러니까 도장인자를 찍는 그런 기운을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옆에 이제 밑에 있는 미라고 하는 글자 안에도 을목이라고 해서 역시 이제 인성이 받쳐주고 있고, 사실 뭐 속설에 의하면 율곡 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자기 자식인 이제 율곡의 사주에 이 목기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뭐 나무를 천구를 심었다느니 이렇게 어떤 목자를 천자를 써가지고 율곡 이한테 항상 지니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돌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장인자가 들어가는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 학문적인 어떤 기운이면서 동시에 그런 학문적인 어떤 능력들이 공인받는, 즉 뭐냐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반면에 이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보면은 기토인데 토를 도와주는 글자가 화의 기운인데 사주가 어때요? 전체적으로 화의 기운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족하죠. 즉 목화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해와 그 진안에 이 간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관성, 나를 이제 그 목극토라고 해서 나를 이제 좀 괴롭히는,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글자는 있지만 정작 자기를 도와주는 화오행은 사주팔자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율곡과 퇴계라고 하는 저 호 있잖아요. 저것도 재밌어요. 율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밤나무가 있는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밤나무는 뭐예요? 목이잖아요, 나무.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목의 기운이 좀 약간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주인데, 아오에서도 자기의 어떤 부족한 그런 인성, 목의 기운을 좀 보완하는 이름이 반면 퇴계는 물러날 퇴자에다 계곡계자거든요. 또 수의 기운인 거예요. 수의 기운이 나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만약에 좀 이왕도 뭔가 이 불화가 들어가는 뭔가 이제 그 이런 어떤 기운의 아우를 썼으면 조금 더 일찍 과거에 이제 그 급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지론 동안에 어땠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 이왕 같은 경우는 저 동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곡 같은 경우는 서인을 또 대표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주를 딱 놓고 봐도 율곡이 굉장히 활달하게 보이죠. 딱 사주 자체의 모양을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차분하게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율곡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학자라기보다는 좀 정치인의 기질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반면에 이제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이 어떤 이런 뭐 행동에서도 보여지듯이 관직을 고서하고 결국 이제 도산서원인가요? 뭐 거기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후학을 가르치고 계속 조정해서 이렇게 그 왕이 불러도 아유 뭐 이렇게 아프다고 좀 안 가고 좀 이런 식으로 했듯이 그렇게 별로 정치적인 그 어떤 행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양은 아닌데 사실 율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율곡 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좀 대학자 그리고 뭐 이렇게 차분한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활발했던 분이에요. 일주가 정미잖아요. 이 정미일주를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봤죠. 연산군의 일주가 바로 정미일주였습니다. 그때 연산군을 얘기하면서 혹군의 사주가 과연 따로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정미라고 하는 거는 글자 자체가 굉장히 좀 반듯한 글자들입니다. 이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글자들이고 두 개 다 이제 음한 어떤 이 음의 글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드러내게 막 그냥 시끄럽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평소에는 차분하게 보이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근데 이 정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간과 지지가 모두 다 화기, 뜨거운 열기를 다 갖고 있는 이런 글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폭발하게 되면 엄청나게 폭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율곡 이이가 가출을 했던 거 알고 있습니까? 그 율곡의 어머니 그 신사임당이 돌아가실 때 그 남편 이원수한테 한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제발 재혼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신사임당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 사귀던 주모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율곡이 거기서 빡쳐가지고 나갔죠. 집을 나가가지고 어딜 갔냐? 저기 금강산 유점사라고 하는 데 가서 스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리학이 어떤 주류인 사회에서 스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이제 사대부 집안에서, 그거는 어지간한 반항심이라든지 그런 폭발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율곡이 한 1년 남짓 스님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성경을 들어왔는데 그때 그 일, 이 그 스님이 됐던 그 일이 두고두고 이제 율곡이 이제 그 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요인이라고 얘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율곡은 굉장히 말이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굉장히 좀 다혈질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어떤 이 삼사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런 그 이 관리들을 이렇게 감찰하고 탄핵하는 이런 부서에서 교만하고 일을 멋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탄핵의 사유로 해가지고 많이 탄핵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토, 금, 수로 이루어지는 비교적 단촐한 사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동시에 뭐냐면요, 이 수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밑에 이제 자와 해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이제 수니까 일간 기토가 이제 토니까 토국수 이래가지고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재성이 되죠.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도요, 이게 이제 토이긴 하지만 이거는 안에 개수를 숨겨놓고 있는 이런 토이기 때문에 물기가 굉장히 강한 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의 자라고 하는 이 밑에 있는 세 개의 글자가 모두 다 수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굉장히 검소하고, 그 다음에 또 이황 같은 경우는 이 동서분당의 어떤 이런 사상적 배경이 되는 게 주의론과 주기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이제 사람의 본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좀 욕망,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간의 본성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황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표적인 주의론자예요. 그런데 재미나게 보면 사실 지지에 재성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에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이황 같은 경우는 사실 당시에 그 노비 수가 뭐 한 200여 명 정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토지도 많았던 거죠. 토지와 노비가 사실은 당시 어떤 경제 부를 이렇게 가름하는 그런 건데 늘 자기는 돈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한탄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거 보면 나름대로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데, 그게 사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보이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냉정한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깐깐하다 이런 건데, 또 이 두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재미난 또 얘기가 하나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퇴계와 율곡의 이제 사랑법이라고 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 얘기는 그래요. 어느 날 이 그 퇴계 이왕의 제자들이 몰래 이 퇴계의 사랑을 나누는 거를 훔쳐봤대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퇴계 이왕 같은 경우는 주의론자니까 뭔가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본성, 뭐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니까 뭐 이렇게 점잖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어떤 사랑도 좀 성리학의 법도에 따라서 할 줄 알았더니 아주 격렬하고 굉장히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이런 그 체위를 동원해서 여러 번 사랑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퇴계의 제자들이 율곡의 제자들한테 야, 너희 스승은 이제 어떠냐라고 물어봤대요. 이 율곡이 속한 이 그 서인이라고 하는 집단은 소위 주기론을 이제 어떤 자신들의 사상으로 삼았던 이제 그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주기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본성을 물론 인정하지만 그에 앞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그 율곡의 제자들이 몰래 이제 숨겨봤더니 율곡은 의외로 있잖아요. 딱 한 차례, 그것도 점잖은 이 자세로 한 번에 끝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치관에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퇴계의 어떤 이제 제자들이 그 이왕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선생님은 그 주의론 이런 걸 하는데 그 막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사랑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퇴계가 한 말이 이제 명답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정사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화합이고 음양의 어떤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둥이 몰아치듯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몰아치듯 해야지 자손이 번창한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 그래서 그런지 퇴계 같은 경우는 자식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율곡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이 적손은 없고 이 서자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뒤에 가서는 대가 끊겼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바로 이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이런 파당이었던 거고, 그 각각을 이끈 사상가이자 이제 정치가들이고 학자였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바가 이왕은 소위 얘기하는 주기론이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적 본성을 우선하는 것. 그 다음에 주기론은 이제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인정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지만, 삶과 행위에서는 그와 또 다른 모양들도 보여지는 걸 보면서, 물론 그것만 가지고 주기론, 주기론을 갖다 함부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재미난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퇴계와 율곡이라고 하는 이제 두 명의 천재, 뭐 아무리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비판받아야 될 지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큰 인물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 존경하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뭐 무슨 주장을 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건 중요하다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식이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땅에서 솟았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들이 이렇게 큰 데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들을 갖다 뒤에서 이렇게 돌봐줬던 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두 분의 어머니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굉장히 엘리트였고요. 저 퇴계 이왕의 어머니 그 춘천박 씨는 일자무식에, 그러나 굉장히 소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또 자식을 가르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율곡이의 어머니는 어떻게 자식을 가르칠 줄 알죠? 요즘식으로 하면 거의 뭐 치맛바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자식을 완전히 일거수일투족, 뭐 요즘 이렇게 다이어리에 이제 자식들 뭐 스케줄 꽉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는 그런 어머니였던 반면, 이왕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완전 자유령이에요. 뭐 자기가 뭐 글자를 몰라서 애를 직접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이런 거 있지만, 많은 것들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신사임당의 교육법이 옳았고 춘천박 씨의 교육법이 옳았다, 이게 아닌 겁니다. 아이들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또 따라서 그 아이들마다 그들이에게 필요한 어떤 공부와 그 공부의 법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교육 제일 큰 관심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근데 대부분 지금 어떻습니까? 무조건 국어, 영어, 수학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왜 해야 됩니까? 옆집 아이가 하니까. 우리 애도 가야 된다. 우리 애 거기 안 가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 이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 그냥 냅두면 굉장히 천방지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오행이 많으니까 재주는 많고 하겠지만 관심도 많고 뭔가 집중이 잘 안 됐겠죠. 뭐 이런 경우는 조금 엄격하게, 특히 이제 이 그 어떤 화기를 제압하는 수기가 옆에 하나 붙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또 많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모양에서는 좀 규제하고 좀 규율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고, 반면에 이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너무나 착실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착실하다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뭔가 좀 자율적으로 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동서분당을 이끈 조선의 두 천재, 태계와 율곡이라고 하는 두 천재들의 이제 그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은 다 다르다.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남을 이렇게 보고 부하내동하고 뭐 이렇게 막 안절부절해서 아이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믿고 또 내 아이가 원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아이 교육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진짜 필요한 천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오늘 그 이 얘기의 마무리 얘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